고요한 달빛 아래 마을은 죽은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걸린 달은 유난히도 차갑고 시리게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고요를 깨고 마을 어기 초가집에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내 꽃신이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혼례를 불과 닷새 앞둔 처녀, 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분이의 곁에는 텅 빈 신발장만이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었지요. 분이에게 그 꽃신이 어떤 의미였던가요? 가난한 살림에 시집가는 딸 기죽지 말라고 홀어머니가 삭바느질로 밤을 지새워 마련해준 비단 꽃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등을 쓸어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분이야, 울지 마라. 내 관아에 가서 사또 나리께 읍소라도 해볼란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어떻게 감쪽같이 신발 한 켤레만 사라진단 말이냐. 하지만 분인의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윗마을 옥분이네, 그저께는 아랫마을 점순이네. 혼례를 앞둔 처녀들의 꽃신이 마치 증발하듯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바람에 흉흉한 소문이 실려다녔습니다. 처녀 귀신이 질투해서 가져갔다더라. 아니다. 꽃신을 잃어버리면 혼사길이 막힌다던데 누군가 저주를 건 게야. 마을의 처녀들은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었고 혼례를 앞둔 집안에는 웃음 대신 깊은 한숨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마저 두려움에 떠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관아의 작은 별채, 희미한 호롱불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아의 다모, 소정이었습니다. 남들이라면 연지곤지를 찍고 낭군님을 기다릴 스물 남짓한 나이였지만 소정의 손에 들린 것은 고운 비단옷이 아니라 거친 광목천이었습니다. 소정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붓으로 그린 듯 유려한 턱선, 복숭아빛이 감도는 뺨, 영락없는 고운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휴, 짧은 한숨과 함께 소정은 거친 광목천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곡선을 지우고 부드러움을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여인으로 태어나 규방에 갇혀 바느질이나 하며 시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이름 없는 들꽃으로 살지언정 내 발로 세상을 누비리라. 소정의 독백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가슴을 납작하게 동여맨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갓을 머리에 쓰고 푸른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다모 소정이 아닌 날렵하고 수려한 미소년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소정은 각근을 매만지며 씩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법 그럴싸하구나. 이 정도면 지나가는 처녀들 마음 꽤나 울리겠어. 그녀는 허리춤에 육모방망이 대신 멋스러운 부채 하나를 꽂아 넣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잠복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그녀의 기지였습니다. 범이나 내가 아무리 신출귀몰해도 이 소정의 소나기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 기필코 눈물 흘리는 처녀들의 한을 풀어주리라. 밤 공기를 가르는 소정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꽃신 도둑의 다음 표적이 될 법한 김진사댁 담벼락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골목,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달빛을 밟으며 누군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놈인가? 소정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부채를 꽉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자 소정은 범인을 덮치기 위해 골목 모퉁이를 돌아 확 튀어나갔습니다. 거기 서라. 으악, 아야.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밤늦도록 서당에서 책을 읽다 돌아오던 마을의 고지식한 선비 이연이었습니다. 이연이 품에 안고 있던 서책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소정은 황급히 허리를 굽혀 흩어진 책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요. 내 앞을 잘 보지 못한 탓이요. 이연도 당황하여 함께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동시에 집어 들려던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고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구름 뒤에 숨어 있던 달이 때마침 얼굴을 내밀며 좁은 골목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을 등진 소정의 얼굴, 갓 아래로 드러난 오똑한 콧날, 별을 박은 듯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당황스러움에 살짝 벌어진 붉은 입술. 이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 저 깊은 곳에서부터 쿵 하는 거대한 울림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벼락 같은 전율이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사내가 세상에 있었단 말인가? 이연은 자신의 얼굴이 불에 댄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책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만 가보겠소. 실례했소. 도련님? 잠시만요. 이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골목길을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연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달빛 아래 마주쳤던 그 미소년 선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조상님,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이연은 가슴을 치며 울먹였습니다. 평생을 공자왈 맹자왈하며 살아온 이 이연이 어찌하여 사내에게 마음이 동한단 말입니까? 내가 남색이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병고란 말인가. 밤새도록 이연의 방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책장 넘기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경전을 읽어보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소정의 웃는 얼굴로 변해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여름 소나기였습니다. 잠복 근무 중이던 소정은 비를 피하기 위해 근처 폐가의 좁은 처마 밑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후유, 하마터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될 뻔했네. 소정이 옷에 묻은 빗물을 털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후다닥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같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헉, 비가 어찌 이리 갑자기. 바로 이연이었습니다. 그는 젖은 도포 자락을 짜며 고개를 들다가 옆에 서 있는 소정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제 그 도련님이시군요. 소정이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필이면 이 좁은 처마 밑에서 밤새 꿈속을 괴롭히던 그 위험한 사내를 다시 만나다니요. 처마는 두 사람이 서 있기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들이치는 비를 피하려다 보니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습니다. 빗소리는 세차게 땅을 때렸지만 이연의 귀에는 오직 옆에서 들려오는 소정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소정에게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비냄새와 섞인 그 향기는 묵향도 아니고 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새벽 안개 속에 핀 난초처럼 청아하고 달콤한 향기. 이연은 저도 모르게 킁킁거리며 그 향기에 취해갔습니다. 사내에게서 어찌 이리 고운 향이 난단 말인가. 정신 차려라, 이연아. 너는 선비다. 너는 사내다. 이연은 애써 먼 산을 바라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비가 참으로 야속하게 내리는구려. 그러게 말입니다. 도련님께서는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소정이 고개를 돌려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빗방울 하나가 소정의 속눈썹에 맺혀 있다가 톡 하고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연은 그 빗방울이 되고 싶다는 불경스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걷고 있었소. 이연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더듬거렸습니다. 소정은 그런 이연이 재미있다는 듯 눈을 반달처럼 휘며 생긋 웃었습니다. 도련님은 참으로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그 미소 한 방에 이연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빗소리 속에 두 사람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흘러갔습니다. 비가 그친 후 소정은 다시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꽃신 도둑이 훔친 신발을 작물로 팔아넘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정은 마을의 기생집 월양루 근처를 기웃거렸습니다. 기생들이나 왈자패들에게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지요. 한편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갔던 이연은 도저히 소정을 잊을 수 없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선비가 분명 수상하다. 내 마음을 훔쳐간, 아니,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한 그자의 정체를 밝혀야겠다. 그럴싸한 명분을 붙였지만 사실은 그저 소정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연의 눈에 월양루 대문 안으로 슬쩍 들어가는 소정의 뒷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연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아니, 저 고결해 보이는 선비가 대낮에 기생집을 드나든단 말인가? 이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정의감도 아니고 유교적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질투였습니다. 어찌 나에게 보여준 그 맑은 미소를 흘리고 다니며 기생들과 희희낙낙하려 한단 말인가? 이연은 부들부들 떨며 월양루 담벼락에 바짝 붙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연은 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타락했구나. 내 눈이 삐었지. 저런 남봉꾼에게 마음을 뺏기다니. 하지만 이연은 담벼락에 귀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기생을 만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감시해야겠다. 이것은 마을의 풍기를 지키기 위한 감찰이다. 소정은 기생들에게 꽃신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었지만 담장 밖의 이연에게는 그저 연애 노름을 하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소정이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이연은 발을 동동 구르며 혼자만의 사랑 싸움을 처절하게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정의 경계심도 극에 달했습니다. 누군가 며칠째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분명 꽃신 도둑이다. 내 뒤를 캐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야. 그날 밤 소정은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 도둑이 자주 출몰한다는 외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소정의 뒤를 덮쳤습니다. 바로 이연이었습니다. 이연은 소정이 또다시 밤늦게 어딘가로 가는 것을 보고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 걱정되어 쫓아온 것이었지요. 거기 서시오. 이 야심한 밤에 어딜 가시는 게요? 이연이 소정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놓거라. 내 놈이 도둑이냐?
소정은 반사적으로 이연의 손을 뿌리치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두 사람은 서로 뒤엉킨 채 우물난간으로 넘어졌습니다. 위험해. 풍덩. 두 사람은 시커먼 우물물 속으로 함께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우물은 깊지 않았지만 차가운 물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푸앗, 콜록콜록. 물 위로 솟구친 이연은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에 젖은 소정의 가시 벗겨져 둥둥 떠내려가고 상투가 풀어진 검고 긴 머리카락이 물미역처럼 수면 위로 차르르 퍼져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방울 사이로 젖은 도포가 몸에 달라붙어 숨길 수 없는 여인의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도련님?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가 어찌 그리 기시오? 그리고 그 모습은. 소정은 당황하여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물기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미소년이 아닌 물의 요정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나는 관아의 다모 소정이다. 너야말로 누구냐? 왜 밤마다 내 뒤를 밟은 것이냐? 이연은 멍하니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밀려오는 거대한 안도감. 사내가 아니었어. 여인이었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었어. 이연은 풀린 다리로 물속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오. 나는 그저 뭐란 말이냐? 이연은 젖은 눈으로 소정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꾹꾹 눌러담았던 진심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저 도련님이 보고 싶어서 당신의 그 고독한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왔을 뿐이요. 그것은 고백이었습니다. 소정은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해서 쫓아온 게 아니라 사내인 자신을 연모하여 쫓아왔다는 이 순진하고 엉뚱한 선비. 내가 사내인 줄 알고도 연모했단 말이냐? 그러하오. 나는 내가 미친 줄 알았소. 헌데 여인이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이연은 우물벽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소정은 기가 막혔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 속이었지만 두 사람의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해가 풀린 후 이연은 소정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맹세했습니다. 내 명석한 두뇌로 낭자를 돕겠소. 범인은 반드시 내 손으로 잡게 해주시오. 이연은 마을의 기록들을 뒤지며 꽃신이 사라진 집들의 위치를 분석했습니다. 낭자 보시오. 사라진 집들이 모두 마을 외곽 귀신숲이라 불리는 곳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있어. 귀신숲? 거기엔 미친 꽃분 할매 혼자 살지 않습니까? 소정과 이연은 즉시 꽃분 할매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방 안에서는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색시, 고운 새색시, 신신고 가야지. 소정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방 안가득 마을에서 사라진 수십 켤레의 꽃신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 신발들이 다 뭡니까? 소정이 소리치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백발의 노파가 꽃신을 끌어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거야. 가져가지 마. 잃어버리면 시집 못 가. 서방님이 기다리는데. 신발이 없으면 못 가. 할매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꽃신 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이연은 할매의 낡은 저고리 고름 사이로 삐져나온 빛바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50년의 세월에 누렇게 뜬 종이에는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꽃분 낭자에게 오늘 밤 유시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서 기다리겠소. 우리 함께 떠납시다. 돌쇠 올림. 이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낭자, 이 할머니는 도둑이 아니오. 50년 전 가난 때문에 사랑을 반대당하고 야반도주를 하려 했던 모양이오. 헌데 그날 밤 신발을 잃어버려 찾느라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했고 정희는 떠나버린 것이지. 할매는 50년 전 그날 밤에 갇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례를 앞둔 처녀들의 꽃신을 볼 때마다 자신의 잃어버린 꽃신이 생각나 무작정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50년 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소정은 잡으려던 포승줄을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할매의 앙상한 등은 죄인의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한 속에 살아온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의 한은 미워할 수 없다 했습니다. 도련님, 우리는 이 할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소정의 말에 이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할망구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50년 전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자 하나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누. 내가 집에 있는 남은 비단을 가져오리다. 내가 잔치국수를 삶겠소. 마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꽃분 할매를 위한 가짜 혼례식을 열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한 여인의 맺힌 가슴을 풀어주는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혼례식 당일 소정은 남장을 벗어던졌습니다. 다모의 거친 옷 대신 마을 아주머니들이 빌려준 고운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그녀는 오늘 할매의 수모 신부 들러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연은 멍하니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연지곤지만 찍었을 뿐인데 그 모습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낭자, 천상의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소. 도련님도 오늘 꽤나 늠름하십니다. 어서 가시지요. 신랑이 기다립니다. 할매의 가상의 신랑 역할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촌장 어른이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촛불이 켜졌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에 하얀 장갑을 끼고 곱게 단장한 꽃분 할매가 소정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새색시 들어오신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할매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매의 눈에는 지금 이 순간이 50년 전 그토록 꿈꾸던 그날로 보였을 것입니다. 서방님, 오셨소? 내 신발 찾느라 늦었소. 할매의 그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매는 떨리는 손으로 가짜 신랑에게 절을 올리고 평생 신어보지 못했던 꽃신을 신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밤 할매는 편안한 미소를 지은 채 잠들 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짓누르던 한을 풀고 꿈속에서 진짜 서방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할매의 장례를 치른 후 소정은 다시 관아로 돌아가기 위해 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이연이 다가와 소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정낭자. 이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는 그 갓을 쓰지 마시오. 사내의 옷 속에 당신을 가두지 마시오. 하지만 저는 다모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세상을 구할 수. 그렇다면 내가 낭자의 갓이 되고 도포가 되어드리리다. 낭자가 험한 세상에 다치지 않도록 내가 당신을 지키는 사내가 되겠소. 이연은 소정의 손에서 갓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소정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보았던 당신의 진짜 모습, 그리고 할매를 위해 울어주던 그 따뜻한 마음을 연모하오. 부디 내 곁에서 꽃신을 쉬는 여인으로 살아주시오.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한 척, 사내인 척 살아왔던 지난날의 외로움이 이연의 따뜻한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도련님, 소정은 이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을 비추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오해와 착각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타인의 아픔까지 치유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